전례 없는 충격 투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렐리우스 그룹 마테오 회장. 배터리 공장 입지 발표로 끝낼 줄 알았던 그가 62조 원 전액을 대한민국 바이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기자석이 얼어붙고 경쟁사 주가가 흔들렸죠. 배터리가 아니라 바이오, 그리고 하필 한국. 그는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나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100년짜리 미래를 봤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 72시간. 3일 만에 어느 나라 의료 시스템도 고치지 못했던 중증 환자 회복, AI 정밀 진단 6시간. 한 가족의 운명이 뒤집히고 500억 달러의 투자 방향이 바뀐 그 현장에 한국 의료가 있었습니다. 병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의학, 세계가 아직 모르는 대한민국의 기술과 정성이 만든 기적.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라고 믿는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의료, 세계 최고. 한국 의사들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의사를 믿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편견이라는 단어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클레어 웨스트우드, 옥스퍼드에서 인문학을 전공한 후 파리에서 문화비평가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합리적 판단과 객관적 시선을 신념처럼 지켜온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자기기만이었는지 알겠습니다. 2025년 10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저는 딸의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리나의 체온은 38.7도였고 그 아이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너무 밝았죠. 저는 그 순간 이곳에 온 것을 후회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마테오가 APC 경제사절단 동행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지금 런던의 안전한 집에 있었을 테니까요. 서울행 항공권을 받았을 때 제 첫 반응은 거부였습니다. 딸을 데리고 그런 나라에 갈 순 없어요. 남편 마테오 앞에서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APC 경제사절단 동행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저에게 한국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위험하며 불결한 이미지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시위 장면들, 거친 정치 구호들, 그리고 무엇보다 딸 리나의 상태를 생각하면 그곳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었죠. 리나는 그때 18세였습니다. 3년 전부터 원인 모를 신경계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런던, 취리, 보스턴. 세계 최고라 불리는 병원들을 전부 거쳤지만 누구도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 의심, 신경염증 가능성, 희귀대사 이상. 진단명은 매번 달랐고 치료는 번번이 실패했죠. 리나는 점점 더 약해졌고 저는 점점 더 절망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라니요. 클레어, 나도 알아. 하지만 이번 APC는 피할 수가 없어. 마테오는 오렐리우스 그룹 회장으로서 배터리 산업 협력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62조 원 규모의 투자 결정이 걸린 자리였죠. 그는 냉철한 사업가였지만 동시에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기도 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딜레마를 읽었습니다. 리나 상태가 이런데 어떻게 장거리 비행을 시켜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0월의 서울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공항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리나를 휠체어에 태운 채 저는 주변을 날카롭게 살폈습니다. 혹시 위생 상태가 의심스러운 곳은 없는지, 리나에게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요. 정부 의전팀이 마중 나왔어요. 그중 한 명이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조유나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죠. 웨스트우드 여사님, 환영합니다. 혹시 일정 중 한울바이오 VIP 검진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지요? 저는 그 말에 즉각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저희는 이미 최고의 주치의들이 있습니다.
냉담한 거절이었죠. 하지만 조윤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국빈급 예우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세계 최초 AI 통합 정밀의학 시스템을 갖춘 곳이라고요. 저는 딱히 관심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한 밤, 저는 리나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나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저는 자책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윤아가 보낸 자료 한 통이 이메일로 도착했어요. 한울바이오의 검진 시스템 소개 자료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것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시선이 한 문장에 멈췄죠. 우리는 병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그 문장은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이곳에 답이 있다면요?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검진권을 리나에게 양도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윤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검진, 제 딸이 받으면 안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안에 자존심이 저항하고 있었지만 리나의 상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었습니다. 밤새 리나의 체온은 39.2도까지 올랐고 그 아이는 신음하며 잠들었죠. 조윤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리나의 방으로 갔습니다. 리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조차 그 아이에게는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리나, 오늘 병원에 가볼 거야. 리나는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또요? 어차피 똑같을 텐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3년 동안 수십 번의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원인 불명, 경과 관찰, 대증 치료. 리나는 이미 희망을 잃었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오후 2시, 한울바이오의 차량이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리나를 휠체어에 태우고 차에 올랐어요. 마테오는 회의 일정 때문에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홀로 이 결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죠. 차는 강남 방향으로 달렸고 30분 후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한울바이오 본관이었어요. 로비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일반 병원의 소란스러움은 전혀 없었어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조윤아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7층 VIP 진료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 멈췄을 때 복도는 더욱 고요했어요. 조윤아가 한 방문을 열었습니다. 넓고 밝은 공간이 나타났고 창문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스트우드 여사님. 저는 한울바이오 이사장 배민준입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경계했죠. 이사장님이 직접 나오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배민준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환자를 직접 봅니다. 특히 리나 양처럼 오랫동안 고생한 분들은요. 저는 당황했어요. 리나의 병력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3년간의 진료 기록, 검사 결과, 투약 이력 모두 확인했습니다. 배민주는 리나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어요. 리나, 오늘 많이 힘들지? 우리가 도와줄게. 약속할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리나를 환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어요. 그 시선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민주는 일어서며 저를 바라봤어요. 지금부터 저희 AI 시스템 세종이 리나 양의 상태를 분석할 겁니다. 6시간 정도 걸려요. 6시간이나요? 배민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3년을 찾지 못한 답을
6시간 안에 찾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감인지 오만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리나는 검사실로 들어갔고 저는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죠. 벽식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이번만은, 제발 이번만은 다르기를. 3시간이 지났을 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배민준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리나는요? 지금 휴식 중입니다. 여사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민준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는 태블릿 화면을 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AI 세종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어요. 붉은 선 하나가 반복적으로 튀어오르고 있었죠. 리나 양의 T세포가 뇌신경 단백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바이러스 감염을 기억한 면역체계가 착각하고 있어요. 바이러스 단백질과 뇌신경 단백질의 구조가 99.3% 일치하거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나의 면역체계가 뇌를 바이러스로 착각하고 공격한다는 말인가요? 정확합니다. 자가면역성 뇌염이에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3년 동안 수십 명의 의사들이 찾지 못한 답이 단 3시간 만에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배민준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는 병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젊은 여의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최종 분석 나왔습니다. 배민준은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T세포 개체수는 약 300만입니다. 뇌간 주변 70%, 척수액 20%, 말초신경 10%.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배민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치료 가능합니다. MIR 람다 시술로요. MIR 람다요? 젊은 여의사가 설명했어요. 면역 기억 재설정 치료입니다. 잘못된 기억을 가진 T세포만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저는 VIP 진료팀장 한소라입니다. 제가 직접 집도할게요. 저는 한소라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너무 젊어 보였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14시간입니다. 14시간. 저는 숨을 들이켰죠. 성공률은요? 배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리나 양의 경우 92%입니다. 92%.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년 동안 0%의 희망만 들어왔는데 지금 이 사람은 92%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나요? 배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해주세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배민준은 일어서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리나 양은 내일 아침 깨어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니,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9시 호텔로 돌아온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에단 클라크였어요. 리나의 주치의였죠. 보스턴 메디컬 센터 신경과 과장이자 3년간 리나를 진료했던 의사였습니다. 클레어, 들었어요. 리나가 한국에서 시술 받는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네, 오늘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시술인데요? 제가 리나의 주치의인데 왜 상의도 없이 진행한 겁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MIR 람다 시술이라고 하던데요. T세포를. 말도 안 됩니다. 에단이 제 말을 잘랐어요. 그건 아직 임상 3상도 통과하지 못한 실험적 치료법입니다. FDA 승인도 없고요. 클레어, 당신 지금 리나를 실험 대상으로 만든 겁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92% 성공률이라고. 92%?
근거가 뭡니까? 클레어, 정신 차리세요. 당장 시술 중단하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잘못 선택한 걸까요? 바로 그때 배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죠. 여사님, 혹시 수술실 참관하시겠습니까? 30분 후, 저희는 다시 한울바이오에 도착했습니다. 참관실 유리창 너머로 리나가 보였어요.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누워 있었죠. 거대한 모니터에 실시간 숫자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184만 7,219, 184만 7,033, 184만 6,891. 배민준이 저희 옆에 섰어요. 지금 T세포 제거 6시간째입니다. 목표치 300만 개 중 현재 185만 개 제거했어요. 마테오가 물었습니다. 저 숫자가 뭡니까? 남은 오류 T세포 개체수입니다. 배민준은 저를 돌아봤어요. 혹시 보스턴에서 연락 왔습니까? 저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했습니다. 에단 클라크 박사죠? 배민준은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클라크 박사가 말한 데이터입니다. 2022년 MIR 람다 임상 이상 결과. 성공률 67%, 부작용 23%. 그의 말이 맞아요. 저는 배민준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럼 왜 시술을 한 겁니까? 배민준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건 2024년 서울대 연구팀 데이터입니다. AI 세종 시스템을 결합한 결과예요. 성공률 94%, 부작용 3%. 두 개의 그래프가 겹쳐져 있었어요. 차이는 명확했죠. AI가 T세포를 99.8% 정확도로 선별합니다. 클라크 박사가 아는 건 2년 전 기술이에요. 마테오가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검증됐습니까? 네이처 메디신에 게재됐습니다. 3개월 전이요. 바로 그때 한소라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들려왔습니다. T세포 잔여 개체수 9개. 목표치 달성 임박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어요. 9, 8, 7. 숫자가 한 자리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배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마침내 0이 되는 순간을 지켜봤죠. 새벽 4시, 저는 참관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14시간이 흘렀어요. 마테오는 옆에서 졸고 있었고, 저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죠. 모니터 속 리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6개 남았습니다. 한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 T세포 7개를 제거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습니다. 뇌간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죠. 5개, 4개.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한소라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3개, 2개.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1개. 배민준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제거 완료. 모니터 속 숫자가 0이 되었어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지금부터 회복 과정 시작합니다. 리나의 뇌 영상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붉게 부어있던 신경 조직들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어요. 뇌파 활동 정상화 시작. 심박수 안정. 체온 37.2도로 하강. 연이어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리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한소라가 수술실 밖으로 나오며 마스크를 벗었어요.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마테오가 저를 붙잡았죠. 곧 눈을 뜰 겁니다. 저는 수술실로 달려갔어요. 리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있었고 호흡은 고요했어요. 저는 리나의 손을 잡았죠. 리나, 엄마야. 리나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리나는 저를 보았죠. 엄마.
그 목소리는 3년 만에 듣는 가장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 엄마야. 괜찮아. 리나가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서울이야. 한국. 리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웃었어요. 엄마가 제일 가기 싫어하던 곳이잖아요. 저는 리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맞아. 엄마가 틀렸어. 배민준이 다가왔어요. 리나, 지금 기분이 어때? 리나는 잠시 자신의 몸을 느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처음으로. 아프지 않아요. 그 말에 한소라가 눈물을 훔쳤어요. 리나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3년 동안 밥 먹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아이가 배고프다고 말한 겁니다. 저는 리나를 끌어안았죠. 그래, 뭐든지 먹자. 마테오도 다가와 리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한소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리나는 정말로 돌아온 겁니다. 사흘 후, 리나는 병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밀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어요. 다음 날에는 휠체어를 놓고 제 팔을 잡고 걸었죠. 그리고 오늘 리나는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창문 쪽까지 가볼래요? 리나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배민준이 회진을 왔습니다. 리나, 오늘 기분은 어때? 좋아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요. 리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배민준은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뇌 영상 결과가 나왔어요.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신경전도 속도도 회복됐고요. 저는 배민준을 바라봤어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네. 리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완전히 회복.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3년간의 두려움이 무너졌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리나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진짜 예쁘다. 나 여기 좋아. 저는 리나 옆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죠. 리나, 여기 음식 먹어볼래? 응, 먹고 싶어. 배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 저녁 특별한 걸 준비해드리죠. 그날 저녁 병실로 음식이 배달됐습니다. 한식이었어요. 미역국, 불고기, 잡채, 그리고 여러 반찬들. 리나는 눈을 반짝이며 음식을 바라봤죠. 이게 뭐예요? 한국 음식이야. 리나는 조심스럽게 불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맛있어, 엄마. 리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테오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그는 리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리나, 밥 잘 먹고 있네.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 마테오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클레어, 결정했어. 저는 그를 돌아봤어요. 배터리 투자 취소할 거야. 전액 바이오로 돌릴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62조 원 규모의 투자였어요. 그 결정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는 알고 있었죠. 여기서 100년짜리 미래를 봤어. 마테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리나를 살린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과학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야. 나는 이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 저는 마테오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결정을 믿어요. 다음 날 배민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여사님, 혹시 검진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리나의 일에만 신경 쓰느라
제 검진 결과는 까맣게 잊고 있었죠. 제 검진이요? 배민주는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갑상선 초음파에서 0.6cm 크기의 결절이 발견됐어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작은 점 하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유두상 갑상선암으로 확인됐습니다. 암.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초기입니다. 0.6cm면 일기도 안 돼요. 지금 치료하면 완치율 99% 이상입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여사님. 배민준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치료. 해야죠. 다음 주에 간단한 수술로 제거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검진권 한 장이 리나만 구한 게 아니었다는 걸. 저도 구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리나가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저는 리나 옆에 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리나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한국에 오길 잘했어요. 여기가 진짜 병원이에요. 저는 리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서울을 바라봤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이 도시가 저희 가족을 구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APC 폐막 기조연설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마테오 옆 좌석에 앉아 있었고 리나는 제 옆에 앉아 있었죠. 리나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마테오가 올라갔어요. 수천 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경제인들, 언론사 기자들이 모두 그를 보고 있었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마테오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오늘 오렐리우스 그룹의 투자 방향을 전면 재편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희는 배터리 산업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서울 방문에서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화면에 한울바이오의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제 딸 리나는 3년간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들을 거쳤지만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죠. 마테오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한울바이오는 단 3시간 만에 진단했고 14시간 만에 완치시켰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AI가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마테오가 청중을 둘러봤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리나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배터리는 10년을 내다보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바이오는 100년을 내다봅니다. 마테오는 청중을 향해 선언했어요. 오렐리우스 그룹은 배터리 분야 투자 62조 원 전액을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홀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청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쳤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100년짜리 미래를 봤습니다. 그 미래에 투자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연설이 끝난 후 배민준과 한소라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테오는 배민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배민준은 그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나가 스스로 이겨냈어요. 리나가 배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저 언제 또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환영이야, 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한소라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사님, 다음 주 화요일 수술 일정 확인하셨죠? 일시간이면 끝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마테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클레어, 이제 뭘 하고 싶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 좀 더 있고 싶어요. 이 도시를 제대로 보고 싶어요. 리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내일 한강 갈래요. 저는 리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가자.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편견이 무너진 자리에 감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수술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소라가 제 앞에 섰어요. 1시간이면 끝나요. 걱정 마세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 리나가 수술실로 들어갈 때의 그 공포는 없었죠. 배민준이 다가왔어요. 0.6cm, 정말 작은 크기예요. 발견한 게 기적.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만약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검진권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네요. 배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여사님이 선택을 바꾼 겁니다. 수술은 정확히 52분 만에 끝났어요.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마테오와 리나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리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엄마도 이제 다 나은 거예요? 저는 리나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 엄마도 다 나았어. 사흘 후, 저희는 한강공원에 있었습니다. 리나는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했어요. 3년 만에 처음이었죠. 저는 리나가 페달을 밟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나 할 수 있어요. 리나가 외쳤어요. 그 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에단 클라크였습니다. 클레어, 리나 상태 어때요? 그의 목소리는 한 달 전과 달랐어요. 완치됐어요. 완전히. 그리고 저도 치료받았어요. 갑상선암이었는데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틀렸어요. 저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저도 틀렸으니까요. 편견이요. 그게 제일 위험한 병이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리나를 불렀습니다. 리나, 잠깐 이리 와봐. 리나가 자전거를 세우고 다가왔어요. 저는 리나를 꼭 안았죠. 그냥 고마워서.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배민준과 한소라가 저희를 배웅했습니다. 리나, 건강하게 잘 지내. 배민준이 리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네, 선생님. 꼭 다시 올게요. 한소라가 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사님, 이거 런던 주치 있게 전달해 주세요. 치료 기록이에요. 저는 그것을 받으며 한소라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믿어주셔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저는 이 도시를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사하고 있었죠. 리나가 제 팔을 베고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마테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클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새로운 시작.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견이라는 병에서 회복한 사람처럼 저는 이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편견이 내 병이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날 고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뉴스 TV였습니다.